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늦가을에 쓸쓸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면 마른 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덮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세월의 풍파를 맞아 기와빛은 바래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졌지만 그 꼿꼿한 기둥과 웅장한 지붕의 곡선만은 여전히 옛 주인의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글을 읽던 선비 집안인 서씨 가문의 종가였으나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젊은 여주인인 서은아 씨와 그녀를 어릴 적부터 돌봐온 늙은 유모, 단 둘이서만 이 넓고 적막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나칠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곤 했는데 그것은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처량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서은아 씨의 고든 심지가 마치 겨울바람을 견디는 소나무 같아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서은아 씨는 비록 비단 옷 대신 무명 치마를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지냈지만 그녀의 몸가짐이나 말투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언제나 단정하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 모으고 정화수를 떠놓고 조상님께 집안의 안녕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이 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유모는 늙고 병들어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웠기에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끼니를 잇기 위한 바느질까지 모두 서은아 씨의 고운 손끝에서 해결되어야만 했으니 어린 아 씨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실로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의 장날이 찾아왔고 서은아 씨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스럽게 수놓은 주머니와 베린닛을 챙겨 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10리나 떨어진 장터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아 씨는 묵묵히 걸음을 옮기며 오늘 장에서 물건을 팔아 쌀 한 대박과 유모의 기침약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노랗게 변해버린 들판을 지나고 앙상한 가지들이 늘어선 산길을 넘어 도착한 장터는 겨울 채비를 서두르는 사람들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여기저기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소리, 갓 쪄낸 떡냄새,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연기가 뒤섞여 사람 사는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서은아 씨는 보자기를 풀어 자신이 만든 물건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았는데 워낙 솜씨가 정갈하고 모양이 호와 지나가던 안악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으나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아 씨의 수혜품은 금세 팔려나갔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는 주머니 속에 제법 묵직한 엽전꾸러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장터 저편에서 갑자기 우당탕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서은아 씨도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선 그곳에는 험상궂게 생긴 장사치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허름한 승복을 입은 늙은 스님 한 분이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는데 옷은 곳곳이 찢어져 살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집시는 다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으며 얼굴은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 시커먼 때로 얼룩져 있어 흡사 거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장사치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쓰러진 스님을 향해 발길질을 해대며 이 땡중놈이 내 귀한 물건을 건드려 망가뜨렸으니 당장 물어내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는데 그 기세가 너무나 흉흉하여 구경꾼들조차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늙고 쇠약한 몸으로 장사치의 매질을 피하지도 못한 채 그저 웅크리고 앉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웅얼거리듯 빌고 있었지만 장사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욱 거칠게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러다 사람 잡겠네 라며 수근거리면서도 혹시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두려워 뒷짐만 지고 바라볼 뿐이었고, 어떤 이들은 더러운 거지를 보듯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서운 아씨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으나 힘없는 노인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측은지심은 두려움을 넘어섰고 결국 아씨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시라고 그럽니까? 서은아 씨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장터를 가르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고, 난데없는 여인의 등장에 장사치는 몽둥이를 멈추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남의 일에 참견 말고 갈 길이나 가시오. 장사치는 거칠게 쏘아붙였지만 서은아 씨는 물러서지 않고 쓰러진 스님 앞을 가로막으며, 이 스님이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제가 대신 값을 치를 테니 그만 놓아주십시오 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구경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장사치는 위아래로 아씨를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곱게 자란 아씨 같은데 이 늙은 거지 중놈 때문에 돈을 쓰시겠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서은아 씨는 품속에서 오늘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아모은 쌀과 약을 사야 할 귀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장사치에게 내밀었는데, 그 손은 비록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이 돈이면 망가진 물건값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분을 보내주세요. 장사치는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생각보다 묵직했는지 슬며시 입가에 미소를 띠며 이 정도면 밥값은 되겠군. 재수가 없으려니 별일이 다 있어 라고 투덜거리고는 돈을 챙겨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서은아 씨는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스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스님은 깊은 상처와 굶주림 때문인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아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스님의 얼굴을 살피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스님의 눈동자가 잠시 아씨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깊고 고요하여 순간 아씨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님은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나무와 미탑을, 이 미천한 중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의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고 옷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서은아 씨는 전혀 꺼리는 기색 없이 자신의 깨끗한 옷자락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님을 부축했습니다. 이대로 길가에 두었다가는 밤추위에 얼어 죽거나 상처가 덧나 큰일이 날 것이 뻔했기에 아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님, 저희 집이 비록 누추하지만 상처가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머물다 가시지요. 이 몸으로 길을 나서기는 무리입니다. 서은아 씨의 따뜻한 제안에 스님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으나 거절할 힘조차 없었는지 아씨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은아 씨는 자신의 몸보다 훨씬 무거운 스님을 부축하느라 비짓땀을 흘려야 했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젊은 아씨가 웬 거지 같은 땡중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며 수군대며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 서신의 아씨가 돈이 궁하더니 이제는 정신이 나갔나? 웬 거지를 집으로 들이는가?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씨는 묵묵히 앞만 보고 걸으며 오직 스님을 무사히 집으로 모시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도착한 서은 아씨와 스님을 보고 마당에서 기다리던 유모는 화들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분은 누구시고요? 유모는 스님의 흉한 몰골을 보고 기겁을 하며 물러섰지만 서은아 씨는 침착하게 유모를 달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장터에서 봉변을 당하신 분이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모시고 왔네. 어서 사랑채에 군부를 좀 지펴주게.
유모는 입이 대빨 나왔지만 평소 아씨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투덜거리면서도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씨는 스님을 사랑채 방으로 모시고 눕힌 뒤 깨끗한 물과 천을 가져와 스님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살갗과 멍든 자국들을 보며 아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정작 스님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에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닦아내고 약초를 찧어 붙이는 동안 방 안에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아씨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이 조용히 감돌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아씨는 부엌으로 가서 얼마 남지 않은 쌀을 덜어 묽은 죽을 끓여내왔는데 스님은 앉은 자리에서 죽 한 그릇을 개 눈 감추듯 비우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씨는 잠든 스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오늘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낯선 이와 함께 지내며 겪게 될 일들이 어떠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낡은 기와집 처마 끝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하얗게 걸려 있었습니다. 서은 아씨는 안방으로 돌아와 유모 옆에 누웠지만 사랑채에 누워있는 정체모를 스님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려와 아씨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모는 옆에서 아씨, 곡식도 떨어져 가는데 식구 하나가 더 늘었으니 올 겨울은 어찌납니까 하며 한숨 섞인 잠꼬대를 했고 그 소리를 들은 아씨는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막막한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자신이 구한 생명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랑채에 누운 스님은 아씨가 물러가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감고 있던 눈을 살며시 뜨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낮에 보여주었던 그 초라하고 비굴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어둠을 뚫고 나올 듯 형형하고 날카로운 안광이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천천히 일으켜 앉아 아씨가 정성껏 치료해준 팔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낡고 허름한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저 여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오고 서신의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긴 겨울밤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에는 아씨가 거지를 주워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것이고 그로 인해 겪게 될 곤란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은 아씨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을 살렸다는 안도감 하나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씨 가문의 오래된 담장 너머로 누군가가 은밀하게 집안을 엿보는 시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날 밤은 그렇게 아슬아슬한 평온함을 유지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이 바람에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마치 앞으로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는 듯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밤새 내린 서리는 하얗게 지붕을 덮었고 마을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서은 아씨가 거동이 불편한 낯선 스님을 집으로 들였다는 소문은 마치 발 달린 말처럼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에는 아침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물동이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서신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얌전하던 서은 아씨가 장터에서 웬 거지를 데려왔다지 뭔가? 스님이라는데 행색을 보면 영락없는 노숙자라더군. 한 아낙이 호들갑을 떨며 말을 꺼내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관연한 처자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다니. 아무리 망해가는 집안이라지만 법도가 있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인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들은 살을 붙여가며 점점 더 부풀려졌고 사람들은 서은 아씨가 따뜻한 선행을 칭찬하기보다는 양반과 규수의 파격적인 행동을 입방아짓는 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이 소문은 곧 마을 건너편 기와집에 사는 최참봉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그는 서은 아씨와는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으나 성품이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최참봉은 평소 서은아 씨가 지키고 있는 그 오래된 종가와 뒤뜰에 딸린 기름진 텃밭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상을 물리고 사랑방에 비스듬히 누워 장죽을 물고 있다가 하인이 전해준 서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 계집이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게야. 최참봉의 찢어진 눈매가 뱀처럼 번들거렸고 그는 누런이를 드러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참에 서은아 씨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몰아세워 마을에서 쫓아내고 주인 없는 빈집을 자신이 차지할 야욕에 불타올랐습니다. 한편 서은아 씨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유모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간밤에 데려온 스님의 엄청난 식성 때문이었습니다. 아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지은 밥상을 사랑채에 들여보냈는데 며칠을 굶은 듯한 스님은 고봉으로 담은 밥 2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워버리고는 더 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유모는 부엌에서 빈 밥그릇을 받아들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아씨, 저 스님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봅니다. 우리 식구 먹을 쌀도 간당간당한데 저리 먹어대니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유모의 불평에도 서은아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염치도 있는 법이네. 몸이 나으실 때까지만 참아주게. 내 더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며 유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씨의 마음 한구석에도 점점 줄어드는 쌀독을 보며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스님은 밥값을 하기는커녕 해가 중천에 뜨도록 사랑채 툇마루에 널브러져 따뜻한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기만 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그 비굴한 모습 그대로 스님은 콧물을 훌쩍거리거나 벅벅 몸을 긁어대며 누가 봐도 모자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가 짖어도 헤헤 웃으며 흙덩이를 던져 장난을 칠 뿐 불경을 외거나 수행을 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모는 마당을 쓸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빗자루를 팽개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게 스님이야, 상거지야. 아, 씨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저런 일을 집에 두고 있다간 동네방네 웃음거리만 될 게 뻔해. 유모는 당장이라도 스님을 쫓아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아씨의 명을 어길 수 없어 속만 끓이며 부엌으로 들어가 탕탕 도마질 소리만 요란하게 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유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느질을 하고 있는 서은 아씨의 방으로 들어가 정색을 하고 앉았습니다. 아씨,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씨가 젊은 남자를, 그것도 근본도 모르는 땡중을 집에 들였다고 수군대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립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스님이 정말 수행을 하는 분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어찌합니까? 밥 먹는 꼴이나 행동거지를 보면 영락없는 미치광이입니다.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쌀 몇 대박 쥐어서 내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모는 아씨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문의 채통이나 재물보다 아씨의 안위와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은아 씨는 유모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유모, 자네 마음은 내 잘 아네. 허나 다친 사람을, 그것도 오갈 데 없는 분을 소문이 무섭다고 내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닐세. 아씨의 눈빛은 맑고 깊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양반의 참된 덕목이라고.
저분이 진짜 스님이든 아니든 지금 당장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만일세. 서은아 씨의 고든 심지에 유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 씨의 고집이 쇠심줄보다 질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유모는 그저 다가올 풍파가 두려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걸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와 집안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최참봉이었습니다. 유모가 화들짝 놀라 나가보니 최참봉이 건장한 하인 2-여 명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갓을 삐딱하게 쓰고 뒷짐을 진 채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은아 씨 계시는가? 내 긴히 할 말이 있어 왔네. 최참봉은 안채종을 향해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고 그의 무례한 태도에 마당에 있던 닭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서은아 씨는 방문을 열고 단정한 모습으로 툇마루에 나서며 차분하게 응대했습니다. 참봉 어르신께서 누추한 곳에 어인일이십니까? 최참봉은 서은아 씨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쯔쯔, 내 소문을 듣고 설마 했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먼. 대낮에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지하에 계신 형님이 통곡을 하시겠어. 최참봉은 짐짓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조롱과 비난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툇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스님을 턱끝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자가 바로 그 땡중인가? 허우대는 멀쩡한 놈이 연불은 안 외고 여자네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다니 네 놈은 부끄럽지도 않으냐? 최참봉의 호통에도 스님은 그저 귓구멍을 후비며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최참봉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콧김을 뿜어댔습니다. 서은아 씨는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저분은 장터에서 부상을 입어 잠시 요양 중인 스님입니다. 곤경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이 어찌 가문의 수치가 된단 말입니까? 어르신께서 상관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씨의 당당한 태도에 최참봉은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얼굴을 붉히며 윽박질렀습니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니! 나도 엄연한 서씨 가문의 일족이야. 자네가 이런 식으로 가문의 먹칠을 계속한다면 문중 어른들을 모셔와서라도 이 문제를 따져 물을 걸세. 정숙하지 못한 여자가 종가를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최참봉은 본색을 드러내며 아씨를 몰아붙였고 그의 하인들도 옆에서 킬킬거리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멍하니 앉아있던 스님이 갑자기 헤헤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틀비틀 최참봉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스님은 최참봉의 비단 옷자락을 더러운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아이고 날이 옷이 참 곱습니다요. 밥이나 한술 주십시오. 라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최참봉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에이 더러운 놈 저리 꺼지지 못해 하며 스님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스님은 힘없이 털썩 주저앉으며 과장되게 아픈 신용을 했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바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최참봉은 흙먼지를 털며 경멸어린 눈초리로 서은아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복에 저런 미치광이를 끼고도 할 말이 있는가? 내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네. 최참봉은 으름장을 놓며 대문을 박차고 나갔지만 그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은아 씨가 바보 땡중을 감싸고 도는 꼴을 직접 확인했으니 이것을 구실 삼아 아 씨를 쫓아낼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최참봉의 뒷모습을 보며 유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저 독사 같은 영감이 문중 어른들까지 끌고 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쫓겨날 판입니다. 아씨 제발 저 스님을 내보내세요. 유모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채웠지만 서은아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주저앉은 스님에게 다가가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스님을 부축하는 손길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아씨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툇마루에 앉았는데 잠시 아씨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번뜩였습니다. 최참봉에게 걷어차일 때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결의가 스쳐 지나갔지는 아씨는 경황이 없어 미처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스님, 놀라셨지요? 방에 들어가 쉬십시오. 아씨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틈으로 멀어지는 최참봉의 흔적을 날카롭게 노려보았고 그의 주먹진 손에는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최참봉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덕분에 사람들은 서은 아씨가 미친 땡중에게 홀려 집안을 말아먹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서신의 담장 밑에 와서 돌을 던지며 미친 중 나와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은 아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묵묵히 바느질에만 매달렸지만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를 만큼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집안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의 선행으로 인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유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쌀이 부족하여 묽은 죽을 끓였는데 스님 몫으로는 남은 찬밥을 긁어모아 고봉밥을 만들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원 없이 드시고 제발 좀 나가주시오. 유모는 밥상을 사랑채 마루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지만 스님은 그저 허허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서은아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가문의 자존심이었는데 세상은 그것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울려댔습니다. 최참봉이 내일 당장 문중 어른들을 모시고 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에 이 밤이 지나면 서은 아씨에게는 닥쳐올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잠들지 못하고 등잔불 아래서 아버지의 위패를 닦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리석어 이 집을 위태롭게 한 것일까요? 부디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아씨의 간절한 기도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반면 사랑채의 스님은 어둠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낮과는 전혀 다른 위험 있는 자세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그는 다가올 내일의 소란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고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흐릿하게 마당을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서은아 씨의 집은 마치 거센 파도 앞에 놓인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반전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탐욕과 마을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서은아 씨의 고뇌가 뒤엉킨 채 운명의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이 낡은 기와집 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밤바람만이 그 비밀을 아는 듯 윙윙거리며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잿빛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더니 이내 굵은 눈발이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하며 산골 마을의 풍경을 하얗게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서은아 씨는 새벽녘 닭 울음소리 대신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놀라 눈을 떴는데 그 소리는 마치 평온했던 서씨 가문의 종말을 고하는 조종소리처럼 불길하고 요란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흰 둔이 얇게 깔려 있었으나 그 순백의 정경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대문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음과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서은아 씨는 불안한 마음에 옷매무새를 다듬을 새도 없이 툇마루로 나섰고 유모는 이미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서은아 씨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먹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최참봉을 필두로 하여 마을의 유지들과 낯선 장정들 그리고 호기심에 몰려든 구경꾼들이 떼를 지어 서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싸늘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어제보다 더욱 위세등등한 모습으로 손에는 누렇게 바른 종이 한 장을 흔들며 서은아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은아 씨, 이제야 나오시는군.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잠에 취해 계시다니 역시 집안에 외갓난제를 드리더니 밤낮이 바뀐 모양이구려. 최참봉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아씨의 가슴을 후벼 팠고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킬킬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아 씨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이리 많은 분들을 이끌고 오셔서 무슨 행패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최참봉은 콧방귀를 뀌며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인 자세로 들어서자 좁은 마당은 금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참봉은 들고 있던 종이를 아씨의 눈앞에 들이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 죽은 아비가 내게 빌려 쓴 돈의 차용증이다. 내 아비가 죽기 전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과 땅을 내게 넘기기로 약조를 했지. 서은아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것도 믿을 수 없거니와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남에게 빚을 지실 분이 아닙니다. 그 문서는 조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씨가 강하게 부정하자 최참봉의 눈매가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조작이라니? 이 문서는 관아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다. 네가 감히 어른을 모함하려 드느냐? 최참봉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분위기를 몰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문서가 있다는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진사 양반이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어도 뒤로는 빚이 있었나 보네. 하긴 가세가 그리 기울었는데 빚 없이 버텼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서은아 씨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여론은 최참봉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기세를 몰아 더욱 거칠게 아씨를 압박했습니다. 당장 빚을 갚지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이 집을 비워라. 그리고 네가 끼고 도는 저 더러운 땡중놈과 함께 마을을 떠나. 더 이상 우리 마을에 물을 흐리는 꼴을 볼 수 없다. 그때 사랑채 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문제의 스님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는 밖에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풍을 쩍 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스님은 다해진 옷을 입고 머리에는 까치집을 지은 채 눈곱도 떼지 않은 얼굴로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웬 잔치라도 벌어졌습니까? 떡이라도 돌리시려나? 스님의 엉뚱하고 바보 같은 말에 긴장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최참봉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당장이라도 스님을 칠 기세였습니다. 저 미친놈이 또 네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려. 여보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서 멍석말이를 해라. 최참봉의 호령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스님에게 달려들었고 서은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스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환자입니다. 제 집에서 폭력을 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은아 씨가 두 팔을 벌려 스님을 보호하자 하인들은 주춤하며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최참봉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저 계집이 제 서방이라도 되는 양 저 미친 중놈을 감싸고 도는 꼴을. 양반과 규수가 외간 남사와 놀아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었고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머, 진짜인가 봐. 저렇게까지 감싸는 걸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닌가 봐.
말세다, 말세야. 서진사얼은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서은아 씨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 중 하나가 스님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팔을 뻗는 순간 스님이 발을 헛디딘 격 비틀거리며 하인의 발을 밟았는데 그 건장한 하인이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듯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진 것입니다. 하인은 발목을 잡고 뒹굴며 고통스러워했고 스님은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어이구 조심하셨어야지요. 땅이 미끄럽습니다요. 하며 걱정하는 척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스님의 실수로 보였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던 유모는 스님의 발놀림이 예사롭지 않게 빠르고 정확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하인이 재수가 없어 넘어진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최참봉은 하인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밥만 축내고 힘도 못 쓰느냐. 그는 직접 나서서 스님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지붕 위에서 쌓여있던 눈덩이가 철퍼덕 하고 최참봉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최참봉은 꼴사나운 모습으로 허우적거렸고 구경하던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허허, 하늘도 나리의 열기를 식혀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스님의 조화인지 알 수 없었지만 험악했던 분위기는 잠시 주춤해졌고 최참봉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털어내며 분을 사귀지 못한 최참봉은 씩씩거리며 서은아 씨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좋다, 좋아. 오늘은 운이 나빠 물러가지만 내일 아침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너희들을 옥에 가두고 강제로 쫓아낼 것이다. 빚을 갚든지 집을 내놓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해라. 최참봉은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마당에는 부러진 빗자루와 짓밟힌 눈자국들만이 어지럽게 남아있었고 다시 찾아온 정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은아 씨는 다리가 풀려 툇마루에 주저앉았고 유모는 아씨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이제 어찌합니까? 저 독한 사람이 내일이면 관아 포졸들까지 데리고 올 텐데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유모의 통곡에 서은아 씨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유모. 이 집은 조상님들의 어리서린 곳입니다. 저런 사기꾼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관아에 가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해야지요. 하지만 아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과 관력을 쥔 최참봉이 이미 관아의 이방과 손을 잡았을 것이 뻔하고 힘없는 자신이 억울함을 밝히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효도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난리통의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스님은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조용히 일어나 마당에 흩어진 빗자루를 주워들고 묵묵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빗질 소리는 규칙적이고 차분하여 방금 전의 소란을 잠재우는 듯했습니다. 서은아 씨는 그런 스님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스님을 들인 것에서 시작된 것 같아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까 자신을 보호하려다 멱살을 잡힐 뻔했던 스님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고집을 부려 스님까지 험한 꼴을 당하게 했네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십시오. 더 이상 이곳에 계시면 화를 입으실 겁니다. 아씨는 스님에게 도망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등 돌린 채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법이고 머물 때가 되면 머무는 법이지요. 그리고 저 눈먼 욕심쟁이가 흘리고 간 것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들 계시는구려. 스님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서은아 씨가 의아해하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자 스님은 빗자루로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아까 최참봉이 눈벼락을 맞고 허둥대던 자리였습니다. 아씨가 다가가 보니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주머니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최참봉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비단 주머니였는데 아마도 눈을 털어내느라 몸부림치다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묵직했습니다. 아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주워들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엽전 몇 냥과 함께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서은아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차용증이 아니라 최참봉이 이 마을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서은아 씨의 집을 빼앗은 뒤 그 대가로 논마지기를 상납하겠다는 미략의 내용이 적힌 각서였습니다. 이럴 수가.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 아씨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빚 따위는 없었고 오로지 집을 빼앗기 위한 더러운 음모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모도 그 내용을 전해 듣고는 치를 떨었습니다. 세상에, 천벌을 받을 놈! 아씨, 당장 이걸 들고 관하러 갑시다. 유모가 흥분하여 외쳤지만 서은아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네, 이 각서가 있다고 해도 사또와 한통속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훔친 것으로 몰릴 수도 있네. 신중해야 해. 아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빗자루질을 마친 스님이 어느새 툇마루 끝에 걸터앉아 아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풀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에 아씨는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낮게 읊조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치려면 확실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 법. 내일 아침 놈이 제 발로 찾아올 때가 바로 그때요. 스님의 목소리는 굵고 묵직하여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서은아 씨는 깜짝 놀라 스님을 다시 쳐다보았지만 스님은 금세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헤헤 배고프다. 저녁밥은 언제 주나요? 하며 배를 문질렀습니다. 아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이 스님에게 무언가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밤이 찾아왔고 서은아 씨는 이 결정적인 증거인 각서를 품에 안고 내일의 결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고 서신의 집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막은 더해갔고 유모는 불안함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서은아 씨는 호롱불 아래서 최참봉의 각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최참봉이 들이닥칠 것이고 그때 이 각서를 내보이며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관아의 힘을 등에 업은 최참봉 앞에서 자신의 말이 통할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독경 소리가 아씨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코를 걸거나 잠꼬대를 하던 스님이 오늘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불안한 아씨의 마음에 기이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채 안의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품속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염주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염주처럼 보였으나 알마다 왕실의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은은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꼴이라니 내일은 참으로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되겠구나. 스님의 눈빛은 내일 닥쳐올 파란을 예견하듯 서늘하게 빛났고 그는 조용히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은아 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녀의 집에는 이미 든든한 수호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마치 내일 벌어질 더러운 일들을 미리 덮어버리려는 듯, 혹은 새롭게 시작될 아침을 축복하려는 듯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은아 씨는 각서를 품에 꼭 안고 쪽잠에 들었고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알 수 없었으나 아 씨는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날이 밝을 것이고 서씨 가문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문 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윙윙거리며 울고 있었지만 집안 어딘가에서는 조용한 기운이 태동하며 다가올 반전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붉게 솟아오르자 밤새 내린 눈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온 세상은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순백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서은아 씨의 집 마당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른 아침부터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최참봉과 관아의 포졸들 때문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어제보다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 이제는 사적인 힘이 아닌 관아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나 서은아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런 노쇠 단추가 달린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마당 양옆에 도열하자 겁에 질린 유모는 부엌문 뒤로 숨어 발만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고개만 내밀고 숨죽여 지켜보았는데 이번에는 관아의 사람들까지 개입했으니 서신의 집안은 이제 정말 끝장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최참봉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뒷짐을 지고 툇마루 앞을 거만하게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빚을 갚지 못할 것이 뻔하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관아의 형박나리께서도 증인으로 오셨으니 더 이상 딴소리는 못할 게다. 그의 옆에는 눈매가 매섭고 탐욕스럽게 생긴 형방이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는데 그는 최참봉과 미리 입을 맞춘 듯 귀천타는 표정으로 서은아 씨를 재촉했습니다. 서씨 처자는 듣거라.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집을 내놓는 것이 국법이다. 순순히 물러나면 험한 꼴은 면할 것이니 어서 짐을 싸서 나가라. 공권력의 탈을 쓴 그들의 협박은 서늘한 아침 공기보다 더 차갑게 서은아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은아 씨는 하얀 소복 위에 낡은 속옷을 겹쳐 입고 툇마루에 단정히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은 대나무처럼 곧았습니다. 아 씨는 품속에서 어제 주운 최참봉의 비단주머니와 꼬깃꼬깃한 각서를 꺼내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형박나리, 이 집을 비우기 전에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최참봉 어르신께서 흘리고 가신 것입니다. 아 씨의 말에 최참봉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자신의 허리춤을 더듬거리더니 안색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저것이 왜 저 계집손에? 당황한 최참봉이 말을 더듬는 사이 서은아 씨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종이에는 최참봉 어르신께서 사또나리께 뇌물을 바치고 거짓 문서를 꾸며 저의 집을 빼앗으려 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인데 어찌 비타령만 하십니까? 서은아 씨의 폭로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뇌물이라고?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교활한 형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고얀 것, 감히 관아의 어르신들을 모함하다니.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위조문서까지 만들어 죄를 덮어씌우려 하는구나. 형방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참봉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옳소, 전현이 내 주머니를 슬쩍 하더니 그 안에다 엉터리 종이 쪼가리를 넣어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오. 여봐라, 저 도둑년과 그 뒤에 숨은 땡중놈을 당장 오라로 묶어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서은아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자 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천벌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아씨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고 유모가 뛰쳐나와 우리 아씨를 놓아줘요 하며 매달렸지만 포졸의 발길질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정의가 짓밟히는 광경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분노보다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최참봉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껄껄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진작에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니녀는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집은 내 차지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사랑채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굵고 웅장한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멈추어라. 니놈들이 정녕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그 목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호통처럼 위엄이 있어 난동을 부리던 포졸들과 최참봉 그리고 형방까지 일순간 동작을 멈추고 소리난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제의 그 지저분하고 바보 같던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흐트러진 승복을 단정하게 여민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비록 옷은 여전히 낡았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범접할 수 없이 고고했고 두 눈에서는 서리빨 같은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퇴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왔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은 스님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중놈이 또 무슨 수작이냐? 너도 같이 옥에 가고 싶으냐? 하지만 스님은 최참봉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형방을 똑바로 응시하며 꾸짖었습니다. 관아의 목봉을 먹는 자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죄 없는 양민을 핍박하다니 네 죄가 하늘에 닿는 것을 모르느냐? 스님의 일갈에 형방은 흠칫 놀랐으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땡중이 실성을 했나? 네가 누구관데 감히 관원에게 훈계질이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형방의 명령에 포졸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스님에게 달려들었으나 스님은 피하지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붉은 산호와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염주였습니다. 그 염주의 끝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용 문양이 새겨진 황금패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을 본 형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번했습니다. 스님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금상전하의 명을 받들어 민심을 살피러 나온 왕사다. 이 염주는 전하께서 친히 하사하신 신표이니 썩 물러가 무릎을 꿇지 못할까. 왕사라는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사라면 임금의 스승이자 나라의 큰 어른으로 지방 수령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지존의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형방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포졸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이구 왕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서운 아씨를 붙잡고 있던 손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아씨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을 흘리고 콧물을 닦던 그 스님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그들을 굽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 파악이 늦은 최참봉만이 멍청하게 서 있다가 형방이 꿇어앉는 것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하지만 스님은 엄한 목소리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거기 서라. 네 죄를 덮고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스님의 호통에 최참봉은 다리가 풀려 눈밭에 엎어졌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왕사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려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스님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친족을 해하려 하고 관아를 매수하여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여봐라, 이자와 형방을 당장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 내 친히 사또에게 가서 죄를 물을 것이다. 조금 전까지 최참봉의 편이었던 포졸들은 이제 살기 위해 허겁지겁 밧줄을 가져와 최참봉과 형방을 굴비 엮듯 엮었습니다.
날이 가시지요.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졸들의 비아냥 속에 최찬봉은 고개를 떨구었고 형방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끌려갔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환호성을 지르며 대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만세! 서은아 씨 만세! 왕사님 만세! 사람들은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자신들의 무지함을 사죄했습니다. 스님, 아니 왕사님, 저희가 눈이 삐어 귀한 분을 몰라 뵙고 망발을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낙네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고 남자들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나 그대들도 힘없는 백성일 뿐이니 내 탓하지 않겠소. 다만 앞으로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할 것이오. 스님의 자비로운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은아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스님 앞으로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스님, 아니 왕사님, 미천한 저를 구해주셔서 은혜가 백골난망이옵니다. 제가 감히 어르신께 누추한 잠자리를 드리고 거친 음식을 대접했으니 그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아씨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은 허허 웃으며 서은아 씨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니요, 아씨. 아씨가 베푼 것은 거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이었소. 내가 짐짓 바보 행세를 하며 아씨를 시험하였으나 아씨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지요. 그 고운 마음씨가 아니었다면 나도 이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요. 내 오히려 아씨에게 큰 빚을 졌소. 스님의 따뜻한 위로에 서은아 씨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와 유모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집안을 지키기 위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죄인들이 끌려간 후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난장판이 된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빗자루로 눈을 쓸고 누군가는 부서준 장독대를 정리하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쌀과 단찬을 가져와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아씨,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먼요. 이거라도 좀 드시오. 내 당장 가서 장작을 좀 패놓을 테니 걱정 마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자 썰렁했던 서신의 집에는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은 아씨와 여모는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부엌 아궁이에는 다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해질 무렵 서은아 씨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 스님께 올렸습니다. 비록 여전히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씨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랫목에 앉아 밥상을 받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어제 먹은 찬밥도 꿀맛이었지만 오늘의 밥상은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하구려. 스님은 맛있게 식사를 했고 유모는 곁에서 숭늉을 따라 올리며 스님, 부디 오래오래 머물다 가십시오. 저희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일 떠날 것이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니 이제 다시 산으로 돌아가 수행을 계속해야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늦게까지 서신의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최찬봉이 잡혀간 이야기, 스님이 왕사였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서은아 씨의 지극한 효심과 선행에 대한 칭찬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오고 갔습니다. 서은아 씨는 툇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악몽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스님의 은은한 독경 소리가 다시금 들려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이웃 간의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는 더 이상 매섭지 않게 느껴지는 따뜻하고 고즈넉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눈은 거짓말처럼 그치고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투명한 하늘이 서신의 기와집 위로 펼쳐졌습니다. 지붕과 마당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까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은 눈이 시릴 만큼 눈부셨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똑똑 하고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서은아 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어제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햅쌀과 귀한 나물들을 다듬어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이별을 앞둔 밥상이기에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아쉬웠으나 떠나시는 스님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아 씨는 아궁이 불을 조절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엌을 가득 채우는 구수한 밥 냄새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냄새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따스하게 데우며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유모 또한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스님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님을 타박하고 쫓아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유모는 더욱더 깍듯하게 스님을 모시려 애썼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스님이 나오자 유모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왕사님 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라며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은 간밤의 깊은 잠 덕분인지 한결 맑고 건강해진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유모를 맞이했습니다. 유모도 잘 잤는가?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터인데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 스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유모는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서둘러 새순물을 대령했습니다. 스님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고 그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와 보는 이로 하여분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서은아 씨가 소반에 아침상을 차려 사랑채로 들여오자 스님은 정좌하고 앉아 아 씨를 맞이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인 밥상은 소박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귀해 보였습니다. 아씨, 마지막까지 이리 마음을 써주니 내 몸 둘 바를 모르겠소. 이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천냥 빛보다 무겁구려. 스님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합장하며 감사의 예를 표했고 서은아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희 집안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밥상입니다. 부디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흐르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훈훈하고 평온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와 직접 쓴 글씨 한 장을 꺼내어 서은아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떠나기 전에 아 씨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요. 봉투 안에는 관아에 보낼 서신이 들어있으니 혹여나 훗날 또다시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이것을 사또에게 보이시오. 내 이름이 적힌 이 서신을 무시할 관리는 조선 팔도 어디에도 없을 것이오. 서은아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자 스님은 이어서 글씨가 적힌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힘차고 유려한 필체로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넘쳐난다는 뜻이요. 아 씨의 선한 마음이 이 집을 지켰으니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집안은 대대로 번창할 것이요. 서은아 씨는 스님의 귀한 선물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왕사님, 이 귀한 말씀을 가훈으로 삼아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은 허허 웃으며 아 씨를 일으켜 세우고는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스님의 떠나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곶감이나 떡, 말린 나물 등을 들고 서 있었는데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사님,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스님은 일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스님은 대문 밖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얀 설원 위로 스님의 회색 승복자락이 가람에 펄럭였고 그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듯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서은아 씨와 유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이 남긴 발자국 위로 다시금 눈송이가 조금씩 흩날려 흔적을 지워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스님의 가르침과 그날의 기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서은아 씨는 스님이 사라진 텅 빈 길을 바라보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이 집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이 떠나고 며칠 뒤 관아에서 사또가 직접 서은아 씨의 집을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가마에서 내려 서은아 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서아 씨, 내 부덕하여 아랫사람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 씨에게 큰 고초를 겪게 했소. 왕사님께서 보내신 서신을 받고 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이렇게 직접 찾아왔소. 사또는 최참봉이 위조했던 빈문서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 없애고 최참봉이 불법으로 차지하려 했던 논마지기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서은아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한 위로금으로 쌀 가마니와 비단을 내리니 마을 사람들은 서씨 가문의 명예가 드디어 회복되었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서은아 씨의 집은 왕사님이 머물다 가신 집이라 하여 명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울어가는 가세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아 씨의 지혜와 덕망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서은아 씨는 스님이 남겨주신 적선지가라는 글귀를 나무 현판에 새겨 대청마루 가장 높은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현판은 집안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고 아 씨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언제나 따뜻한 밥과 차로 대접하며 배품을 실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은아 씨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 봄이 되면 함께 밭을 갈아주고 가을이면 추수를 도우며 서씨네 집은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서신의 마당 곳곳에는 매화와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낡은 기와집을 화사하게 수놓았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서은아 씨의 얼굴에도 생기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못다 이룬 후왕 양성의 꿈을 소박하게 남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갈 때면 지나가던 노인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역시 뼈대 있는 집안은 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모 또한 건강을 회복하여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서은아 씨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기품과 아름다움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최참봉은 옥살이를 마치고 나왔으나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나버렸고 그 후로는 누구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권선징악의 이치는 이토록 명확하여 욕심을 부린 자는 모든 것을 잃고 베푼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서은아 씨와 최참봉의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은아 씨는 가끔 힘들 때면 대청마루에 걸린 현판을 올려다보며 그 옛날 눈보라치던 날 찾아왔던 누추한 스님, 아니 왕사님의 깊은 눈빛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 서은아 씨는 늙은 유모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에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겹겹이 바른 창호지 덕분에 방 안은 아늑하고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아씨, 그때 그 왕사님은 지금쯤 어디 계실까요? 살아계신다면 참으로 고마운 분이신데.
유모가 옛일을 회상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은아 씨는 창문을 살짝 열어 하얗게 눈 덮인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대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이 마치 그날 스님의 하얀 눈썹처럼 보였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어느 깊은 산속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요. 아니면 바람처럼 구름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아씨는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스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아씨의 간절한 기도는 달빛을 타고 밤하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잘 익은 군밤의 달콤한 냄새가 퍼지고 유모의 새근거리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서은아 씨는 창문을 닫고 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따뜻한 온돌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안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서은아 씨의 이야기를 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고, 나그네나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서신의 종가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대청마루에는 적선지가 필요여긴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이 오래된 믿음이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서도 따뜻한 등불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은아 씨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저녁 연기도 잦아들고 마을을 지키던 늙은 느티나무도 긴 가지를 늘어뜨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어 세상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무거워진 눈꺼풀을 편안하게 감고 서은아 씨가 누웠던 그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꿈의 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 걱정도 근심도 모두 저 문 밖의 눈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만이 당신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